유엔 본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47개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대표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47조 원. 중국이 아프리카에 판 무기 총액입니다. 그리고 2,847명. 그 무기가 오작동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뜬 설계도를 본 순간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술 그거 한국 거 아닙니까? 중국 대표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15년간 숨겨온 47조 원짜리 거짓말.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은벨레 은디아에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유엔 무기거래 조약 이행위원회 수석조사관으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아프리카 분쟁 지역이라면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콩고, 수단, 소말리아, 말리. 총성이 울리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유엔 본회의장에서 중국 대표에게 저런 질문을 던지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무기 결함 사건이 아닙니다. 47조 원짜리 거짓말, 15년간 이어진 기술 도둑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건물 3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 4시 17분, 잠결에 받은 전화였죠. 은디아의 조사관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유엔 사무차장 마르코 페레이라였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노련한 외교관이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수단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단이라면 제가 3년 전에 무기거래 실태 조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때도 상황이 심각했죠. 어떤 사고입니까? 중국산 전투기 12대가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동시에요? 네. 합동 훈련 중이었는데 이륙한 지 3분도 안 돼서 전부 떨어졌습니다. 조종사 12명 전원 사망.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투기 12대가 동시에? 그건 조종사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페레이라 사무차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장갑차 오작동으로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에서는 해안경비정 엔진이 폭발해서 23명이 죽었고요.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제 조국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주포 산문이 사격 훈련 중에 포신이 파열됐습니다. 병사 15명 사망, 34명 중상.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나이지리아 육군 대령이셨던 아버지. 그분도 중국산 무기 때문에 동료를 잃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귀에 울렸습니다. 은벨레, 싼 무기는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유엔 긴급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핵심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프리카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17개국에 찍혀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죠. 수단 마이너스 156명 사망, 에티오피아 마이너스 234명 사망, 케냐 마이너스 189명 사망, 나이지리아 마이너스 203명 사망. 빨간 점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2,847명입니다. 페레이라 사무차장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전부 중국산 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J-10 전투기, VT-4 전차, PLG-45 자주포, 영우6형 초계함. 이름은 다양했지만 제조국은 하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난 10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 수출한 무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페레이라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7조 원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에 무기를 많이 판 나라예요. 47조 원. 그 돈이면 아프리카 전체 아이들에게 10년간 무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산 무기들이 지금 자국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입장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용자 과실이랍니다. 뭐라고요?
매뉴얼대로 운용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고 합니다. 중국산 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2대 전투기가 동시에 추락하는 게 사용자 과실이라고? 17개국에서 같은 날 사고가 터지는 게 운용 미숙이라고? 중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는 거 아시죠? 옆에 앉아있던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매년 무기 수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이에요. 가격이 서방 무기의 절반도 안 되니까 개발도상국들이 줄을 서서 사가고 있죠. 가격이 싸면 뭐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페레이라 사무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네. 이번 조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압력, 외교적 갈등, 끝없는 방해 공작. 하지만 2847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아버지의 얼굴이 맞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단순한 무기 결함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47조 원짜리 거짓말의 실체를 파헤치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게 될 진실이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이라는 것을. 조사팀 구성에는 3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헬무트 슈나이더, 독일 연방군 출신, 방산 기술 분석 30년 경력, 무기 분해하면 제조국 알아맞히는 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브래들리, 미국 국방부 정보분석관 출신, 현재는 UN 군축연구소 소속,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탐지하는 능력이 있죠. 아이샤 무함마드, 케냐 출신 군사 법률 전문가. 국제무기거래법이라면 이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4명의 정예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방산 산업 현황. 파일을 펼치는 순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무기 수출액 연간 73억 달러. 세계 점유율 마이너스 5.2%. 주요 고객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17개국.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중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면서 주요 고객은 왜 전부 개발도상국일까?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유럽이나 중동 부국에도 무기를 팔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선진국에 무기를 판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선진국은 비싸도 품질 좋은 걸 사니까.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헬무트 슈나이더였습니다. 독일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요? 밤 11시인데 중요한 겁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무기 카탈로그가 떴습니다. 왼쪽은 중국 무기, 오른쪽은 한국 무기. 이거 보십시오. 슈나이더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PLG-45 자주포입니다.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포신이 파열된 그 무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K9 자주포입니다. 그가 오른쪽 이미지를 확대했습니다. 어디가 닮았는지 보이십니까? 저는 두 이미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포탑 형태가 네, 거의 똑같죠. 슈나이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 배치, 포탑 설계, 자동 장전 시스템, 외형만 살짝 바꿨을 뿐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중국이 한국 기술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슈나이더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제가 30년간 무기를 분석해왔는데 이 정도로 유사한 경우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요? 하나는 라이선스 생산, 공식적으로 기술을 사서 만드는 경우죠. 다른 하나는요? 슈나이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술 도용입니다. 기술 도용. 그 단어가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훔쳤다고요? 아직 추측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건 K-팝이랑 삼성 정도였죠. 무기?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라면 당연히 중국이 아시아 최강이라고 생각했죠. 중국은 핵보유국이고 세계 최대 병력을 가진 나라고 항공모함도 여러 척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슈나이더 씨. 네. 한국 방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랑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건 아시죠? 들어본 것 같기도. 작년에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유럽 국가가 아시아 무기를 대량 구매한 건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폴란드가요? 왜 하필 한국 무기를? 성능이 좋으니까요. 독일 전차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독일 전차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계공업 국가입니다. 레오파드 전차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이죠. 그런 독일 전차보다 한국 전차가 낫다고? 믿기 어려우시죠? 슈나이더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독일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무슨 숫자요? 이집트 사막 테스트에서 한국 K9 자주포가 섭씨 52도에서 1시간 연속 사격을 버텼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45분 만에 엔진 과열로 멈췄고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루 안데스 산맥 테스트. 해발 4,000m에서 한국 K2 전차는 정상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전차는 3,000m에서부터 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중국 전차가 한국 전차한테 졌다고? 그건 제 상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중국 무기가 더 많이 팔리는 겁니까? 가격이죠. 한국 무기의 절반도 안 합니다. 품질보다 가격을 따지는 나라들이 중국 무기를 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말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2,847명의 목숨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치른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슈나이더 씨. 네. 내일 수단 가면 그 자주포 잔해를 직접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정말 한국 기술을 도용했는지. 슈나이더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분해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수단입니다. 진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47조 원짜리 거짓말. 15년간 이어진 조직적 기술 도용.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 방산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지갑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중국산 무기 오작동으로 전우를 이루셨던 아버지. 아버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여정. 그 첫걸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단 하르툼 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7도.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처음이시죠? 제가 슈나이더에게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만 30년 일했습니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에요. 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적응하세요. 앞으로 한 달은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 공항 밖에는 유엔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탄 SUV 3대. 수단은 아직 내전 중인 지역이 있어서 보안이 필수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수단군 연락장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마르 대령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사고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3시간 거리입니다. 와디알파 공군기지예요. 그게 전투기 12대가 추락한 곳이죠? 네. 그리고 오마르 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현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기 12대가 추락한 현장. 어떤 모습일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 도로를 3시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벌판이 펼쳐졌습니다. 황량했습니다.
그리고 그 황량함 끝에 검은 연기가 아직도 피어오르는 곳이 보였습니다. 와디알파 공군기지. 정확히 말하면 기지였던 곳. 도착했습니다. 오마르 대령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활주로에는 전투기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날개 조각, 엔진 파편,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검은 그을음 자국. 조종사들이 불에 탔던 흔적이었습니다. 12명 전원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전원 순직했습니다. 오마르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후배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가 23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3. 한창 꿈을 꿀 나이에 중국산 전투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네를 조사해도 되겠습니까? 슈나이더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슈나이더가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습니다. 금속 탐지기, 성분 분석기, 디지털 현미경. 30년 경력 전문가의 도구들이었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봅시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전투기 12대가 동시에 추락했다는 건 엔진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엔진 잔해를 찾았습니다. 검게 그을렸지만 구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슈나이더가 엔진 표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여기 보세요. 그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엔진 내부 터빈 날개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숫자와 문자. 일련 번호입니다. 제조 정보가 담겨 있죠. 슈나이더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WS-10점. 중국산 엔진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러십니까? 이 각인 방식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네, 이 각인 방식은 중국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중국은 레이저 각인을 씁니다. 그런데 이건 전기화학 애칭이에요. 저는 무슨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전기화학 애칭은 한국이 쓰는 방식입니다. 한국.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혹시 실수 아닐까요? 3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실수할 리가 없어요. 슈나이더가 다른 잔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화학 애칭. 그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 패턴 좀 보세요.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금속판이 붙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중국은 스포드 용접을 주로 씁니다. 점을 찍듯이 붙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건 레이저 심 용접이에요. 레이저 심 용접. 연속적인 선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강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이 방식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산 전투기인데 왜 한국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잔해를 뒤졌습니다. 슈나이더는 부품 하나하나를 사진 찍고 성분을 분석하고 일련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이것 좀 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건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료 펌프 제어 칩입니다. 엔진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왜요? 여기 각인을 보세요. 그가 확대경을 건넸습니다. 저는 눈을 갖다 댔습니다.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KAI-2018FPC. KAI가 뭡니까? Korea Aerospace Industries.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중국 전투기에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요? 부품만이 아닙니다. 슈나이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각인 방식, 용접 패턴, 부품 설계. 전부 한국 방식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슈나이더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한국 기술을 복제한 겁니다. 사막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복제했다고?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47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먹은 나라가? 확실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사고 현장도 조사해봐야 하고 원본 한국 무기와 직접 비교 분석도 해야 합니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으로도 그가 자네를 바라봤습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중국은 한국 기술을 훔쳤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 중국산 무기 오작동으로 전우를 이루셨던 그분. 아버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이랬던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바람이 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씨. 네.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장갑차 오작동 현장이에요. 출발합시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수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진실은 아직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우리가 도착한 건 수단을 떠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산 VT-4장갑차 오작동으로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은 군사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장갑차 포탑이 갑자기 180도 회전해서 아군 병력을 향해 발포한 겁니다. 아군 사격.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생존자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 관계자가 우리를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은 아베베 중위.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오작동 장갑차에 맞아 잃은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베베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범한 기동훈련이었습니다. VT-4장갑차 8대가 대열을 짜고 이동하고 있었죠.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번 장갑차에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조종수도 사수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저절로 돌아갔다고요? 네. 마치 귀신이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발포됐습니다. 1발, 2발, 3발. 대열 옆에 있던 보병들이 쓰러졌습니다. 제어가 안 됐습니까? 사수가 미친 듯이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포탑은 계속 돌아가면서 쏘고 있었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친구 15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군을 향해 발포하는 장갑차, 통제 불능. 이건 단순한 기계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사고 장갑차는 어디 있습니까? 슈나이더가 물었습니다. 경납고에 보관 중입니다. 우리는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문제의 VT-4장갑차가 거기 있었습니다. 외형은 거의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바로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포탑 제어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가 해치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장갑차 내부는 좁았습니다. 각종 계기판과 스위치가 빼곡했죠. 슈나이더가 포탑 제어 패널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한 부품을 가리켰습니다. 포탑 회전 제어 모듈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포탑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가 부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또 그렇군요. 뭐가요? 여기 보세요. 그가 확대경을 건넸습니다. 부품 표면에 각인이 있었습니다. HHIARM-2017. HHI가 뭡니까? 현대중공업입니다. 한국 회사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또 한국.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수단 전투기에서도 한국 부품이 나왔고, 여기 장갑차에서도 한국 부품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한국 부품을 수입해서 쓴 걸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슈나이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방산 기술 교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럼 불법 복제입니다. 한국 기술을 훔쳐서 자기들 제품에 붙여 넣은 겁니다. 저는 장갑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얼마나 더 확인해야 확실해집니까? 다른 나라 현장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한국 원본 무기와 직접 비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몇 %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봐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제네바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 공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대답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한국 측이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페레이라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원본 설계도와 부품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의외였습니다. 보통 국가들은 방산 기술을 극비로 취급합니다. 특히 설계도 같은 건 절대 공개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이 선뜻 협조한다고? 왜 그렇게 쉽게 협조하는 겁니까? 그쪽도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요? 한국 측 말로는 예전부터 중국이 자기네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못했대요.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도 진실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K9 자주포 설계도, K2 전차 부품 사양서, TOC 훈련기 시스템 매뉴얼, 한국 방산의 핵심 기술 자료였습니다. 슈나이더가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식사도 거르며,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슈나이더가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설계도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중국 PLG-45 자주포, 오른쪽은 한국 K9 자주포. 이 둘을 겹쳐보겠습니다. 슈나이더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설계도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일치율이 얼마입니까? 97.3%입니다. 97.3%.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97%가 같다는 건 사실상 복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슈나이더가 말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도 아니고 공동 개발도 아닙니다. 그냥 훔친 겁니다. 다른 무기들도 그렇습니까? 전부 비슷합니다. 슈나이더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VT-4 전차와 한국 K2 전차. 일치율 94.1%. 중국 J-10 전투기 제어 시스템과 한국 TO10 제어 시스템. 일치율 91.7%. 중국 영우육형 초계함 추진 시스템과 한국 FFG 추진 시스템. 일치율 89.3%. 모든 숫자가 90%를 넘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슈나이더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라고 자랑하던 거. 그 기술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훔친 겁니다. 왜 오작동이 난 거죠? 같은 기술인데. 복제 품질이 낮아서입니다. 슈나이더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항공 등급 특수합금을 씁니다. 중국은 일반 합금으로 대체했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한국은 정밀 CNC 가공을 합니다. 중국은 일반 절삭 가공으로 했고요. 겉모양은 베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정밀도는 베끼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복제는 했지만 제대로 못 만든 것. 겉은 같은데 속은 부실한 것. 그게 47조 원짜리 중국 무기의 정체였습니다. 이 자료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잠깐요. 슈나이더가 저를 불렀습니다. 뭡니까? 아직 더 있습니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최소 15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5년이요? 네. 그리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슈나이더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제임스 브래들리입니다. 그가 10년간 추적해온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10년 전부터 브래들리를 만난 건 제네바 유엔 본부 지하 회의실에서였습니다. 회의실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공간이었죠. 은디아의 조사관님. 브래들리가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의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CIA 출신답게 눈빛이 날카로웠죠. 슈나이더 박사에게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기보다 브래들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뭘 의심하셨는데요?
중국 방산의 급성장이요. 그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일 표지에는 CLASSIFID, TOPSECRET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방산 기술 발전 연역입니다. 우리가 10년간 추적한 자료예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8년 중국 PLG-45 자주포 개발 발표. 같은 해 한국 K9 자주포 해외 첫 수출 터키. 2010년 중국 VT-4 전차 개발 발표. 같은 해 한국 K2 전차 양산 시작. 2012년 중국 J-10C 전투기 업그레이드 발표. 같은 해 한국 TOC 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 시간대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국이 새 무기를 발표하면 1회, 2년 후에 중국이 비슷한 무기를 발표하는 패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죠?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15년간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되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죠. 왜 문제 제기를 안 하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만으로는 국제 무대에서 중국을 고발할 수 없어요. 특히 중국처럼 큰 나라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거부권을 가진 나라죠.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브래들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물증이 생겼거든요.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중국 국영방산 기업 내부 문서예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중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목 K계열 기술 획득 프로젝트 2008에 2023.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K계열. 한국 무기 명명법이었습니다. K9, K2, K21점.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단계 2008에 2012 목표 기술 선정 및 정보 수집. 한국 방위산업전 참관을 통한 기술 자료 수집. 해외 전시회에서 한국 기술자 접촉. 한국 방산협력업체 위장 취업. 2단계 2013에 2017 핵심 기술 획득. 설계 도면 유출. 핵심 부품 샘플 확보. 제조 공정 정보 입수. 3단계 2018에 2023 기술 적용 및 양산. 획득 기술 기반 자체 무기 개발. 원가 절감을 위한 소재 대체. 아프리카 중동 시장 공략.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획서였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도용 계획서. 15년에 걸친 작전.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브래들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100% 확실해요.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47조 원. 중국이 아프리카에 판 무기 총액. 그 47조 원이 전부 도둑질한 기술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줄은 몰랐을 거예요.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조직적 산업 스파이 활동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 자료를 유엔 본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브래들리도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일본이요? 네. 중국이 한국 기술만 훔친 게 아니에요. 일본 기술도 상당 부분 가져갔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공동 대응하고 싶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 그 두 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손을 잡는다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브래들리가 말했습니다. 한일 방산 공동 전선.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7조 원짜리 거짓말. 15년간의 조직적 도둑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맹.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사토 켄지를 만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 고문. 60대 중반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답례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일본 측 인사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측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김동현 국장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함께 배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테이블에 방산 문제로 이례적인 자리라는 거 압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상황에는 이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15년간 중국에 빼앗긴 기술 목록입니다. 스크린에 긴 목록이 떴습니다. 일본 측 피해, 소류급 잠수함 축전지 기술, 90식 전차 복합장갑 기술, P-1 초계기 음탐 시스템, 한국 측 피해, K9 자주포 자동 장전 시스템, K2 전차 파워팩 기술, TOC 훈련기 비행 제어 시스템, 장보고급 잠수함 전투 체계.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합쳐서 약 120조 원 규모의 기술이 유출됐습니다.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120조 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제야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동현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국제 무대에서 중국을 상대로 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고 현장에서 물증이 나왔습니다. 슈나이더 박사의 분석 덕분이에요. 97.3%의 일치율. 김동현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엔 본회의에 공동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중국의 해명을 요구할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사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적이라. 맞는 말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입니다. 솔직히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김동현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토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래의 문제예요. 중국이 계속 기술을 훔쳐가면 한국도 일본도 방산산업이 무너집니다. 공동의 적 앞에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김동현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의 앙금을 넘어서 손을 잡은 두 나라.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고.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엔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겁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들도 동참할 겁니다. 김동현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진짜 피해자니까요. 2,847명이 죽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요? 사토가 물었습니다. 네. 조사관으로서 증거를 제시하고 중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기술 그거 한국 거 아닙니까? 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토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 전 세계가 들었으면 좋겠군요. 김동현 국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본회의에서 중국이 뭐라고 할지 모릅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 역공을 할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토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엔 본회의 소집이 결정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 17개국의 공동 요청. 중국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본회의 날짜 다음 달 15일. 장소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 참석국 147개국. 생중계 전 세계 250개 방송사.
역대급 규모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회의 열흘 전, 새벽 3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입니까? 누구시죠? 저는 류웨이라고 합니다. 류웨이.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저는 중국 국영방산 기업 NORINCO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NORINCO. 중국 최대 방산 기업. 문제의 무기들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홍콩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빠져나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한국 기술 도용. 그거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어떤 증거요? 문서, 이메일, 녹취록. 15년간의 기록이 전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역공을 위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 그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죠. 저는 말했습니다.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만남 장소는 카오룽 반도의 한 호텔. 류웨이는 야윈 얼굴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며칠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셔서. 그가 인사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하셨습니까? UN 조사관이시잖아요. 이 사건을 담당하시고. 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USB 여러 개, 문서 뭉치, 녹음 파일. 전부 뭡니까? K계열 기술 획득 프로젝트의 전 과정 기록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브래들리가 입수한 문서와 같은 거였습니다. 이건 이미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부예요. 이건 전부입니다. 류웨이가 말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부 있어요. 왜 이걸 공개하려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10년간 회사에서 일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배신을? 류웨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요? 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공군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단에서 전투기 12대가 추락했다는 뉴스 보셨죠? 네. 그 전투기, 제가 만든 겁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어요. 한국 기술 복제에서. 비용 줄이려고 소재도 바꾸고. 그래서요? 제 아들이 그 전투기를 모는 거예요.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전투기를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847명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만든 무기 때문에. 류웨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내 아들이, 내 가족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UN 본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중국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압니다. 류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이미 캐나다로 보냈습니다. 저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5년간 거짓말에 동참한 것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홍콩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류웨이가 준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기록, 47조 원짜리 거짓말의 전모.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UN 본회의, 147개국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물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 그거, 한국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 UN 본부 총회장. 저는 단상 바로 앞 조사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47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석에는 전 세계 250개 방송사 취재진,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생중계 시청자 수 실시간 8억 7천만 명.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UN 본회의였습니다. 제42차 UN 무기거래 조약 특별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조사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은디아의 수석 조사관,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2847명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수단의 젊은 조종사들, 에티오피아의 병사들, 나이지리아의 제 동포들, 그들을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아프리카 17개국에서 발생한 중국산 무기 오작동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아프리카 지도 위에 빨간 점들. 사망자 2847명, 부상자 4312명, 재산 피해 12조 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아프리카에 남긴 결과입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좌석을 바라봤습니다. 왕웨이 대표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두 개의 설계도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중국 PLG-45 자주포 설계도입니다. 오른쪽은 한국 K9 자주포 설계도입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설계도가 겹쳐졌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일치율 97.3%.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복제입니다. 중국 대표단 좌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차, 전투기, 함정, 모든 무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비교 분석 결과 목록. VT-4 전차와 한국 K2 전차. 일치율 94.1%. J-10 전투기 제어 시스템과 한국 TO10 제어 시스템. 일치율 91.7%. 영우육형 초계함 추진 시스템과 한국 FFG 추진 시스템. 일치율 89.3%.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15년에 걸친 조직적 기술 도용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K계열 기술 획득 프로젝트 문서. 이것은 중국 국영방산 기업의 내부 문서입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방산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용한 계획서입니다. 저는 문서 내용을 읽었습니다. 1단계 목표 기술 선정 및 정보 수집, 2단계 핵심 기술 획득, 3단계 기술 적용 및 양산.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5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리웨이의 증언 영상. 이 증언자는 NORINCO에서 10년간 근무한 엔지니어입니다. 기술 도용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리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저는 15년간 거짓말에 동참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복제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소재를 바꿨고 그 결과 2847명이 죽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의장님. 네. 저는 중국 대표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가합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 좌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왕웨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 대표.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 설계도를 보십시오. 스크린에 겹쳐진 두 설계도가 다시 떴습니다. 97.3%가 일치합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기술 그거.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거 아닙니까? 2초, 3초, 5초. 왕웨이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 대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147개국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8억 명이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 기술은 한국 것입니까? 아닙니까? 10초,
15초, 20초. 왕웨이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47조 원짜리 거짓말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왕회의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단 좌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케냐 대표 와니아 장관.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와니아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케냐는 중국산 해안 경비정 오작동으로 23명의 해군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케냐는 중국과의 모든 방산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과 새로운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동참합니다. 에티오피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동참합니다.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세네갈. 하나둘씩 아프리카 대표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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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국. 아프리카 17개국 전부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847명의 목숨.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추가 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의장이 명단을 읽었습니다. 총 17개국이 추가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7개국이 34개국이 됐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6개월. 수단의 사막에서 시작된 여정.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도쿄, 홍콩, 뉴욕. 그 모든 여정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대표 김동연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지갑 속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나이지리아 육군 대령이셨던 아버지. 중국산 무기 오작동으로 전우를 이루셨던 분. 아버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UN 본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나이지리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은벨레, TV에서 봤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어머니, 내가 한 일, 전 세계가 봤어. 아프리카 전체가 봤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했을 뿐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도 같은 말 했을 거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아프리카 방위산업협력협정. 34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 23조 원.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협정문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 기술 이전, 공동개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 중국이 하지 않은 것들. 한국은 약속했습니다. 조인식장에서 저는 김동연 국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은디아의 조사관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로 아프리카 기술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은디아의 조사관님도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자문위원으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죠. 진정한 파트너십. 그것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나누고 사람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인식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47조 원.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돈. 하지만 그 돈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도둑질한 기술로 만든 불량품을 팔아서 번 돈. 그 결과는 2,847명의 목숨이었습니다. 23조 원. 한국이 아프리카와 새로 맺은 계약 규모. 숫자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간의 여정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47조 원짜리 거짓말. 15년간의 조직적 기술 도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짜 강대국은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기술을 훔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하는 나라. 파트너를 속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 34개국이 선택한 나라. 일본까지도 손을 잡은 나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 강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은디아의 UN 무기거래 조약 이행위원회 수석조사관.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친구입니다. 지금까지 UN 본회의장에서 밝혀진 47조 원짜리 거짓말의 전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